오늘 아침 일라디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모처럼 하늘까지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다들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화창한 봄날에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건조한 대기 탓에 화재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산불도 있었고 충남 청양 돼지 농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돼지 250여 마리가 폐사하는 큰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건조특보는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농장이나 수확물 창고 내 외부의 전기시설을 항상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소화장치도 꼭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퀴즈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저희가 선정하는 제철 농수산물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오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해조류 중 하나인 이것은 오독오독한 식감이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3월부터 5월 사이,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맛있는 계절인데요. 씹을 때마다 은은한 바다향이 느껴지죠. 이것은 맛도 좋지만 몸에 좋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었는데 철분이 시금치의 4배, 칼슘은 우유의 15배나 들었다니까 성장기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겠죠? 해조류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미역, 다시마라고 쓰시는 분들 계시죠? 땡, 아닙니다. 청각? 아니고요. 우뭇가사리? 그것도 아니고요. 해초? 또 아닙니다. 한 글자인 이것. 씹을 때마다 톡 하는 소리가 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이번 주 정답은 씹을 때마다 톡하고 터지는 식감이 참 재미있는 해조류 중 하나죠. 으깬 두부와 함께 무치고 약간의 양념과 깨소금을 더해 좋은 반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가 보죠.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설 재배 농가에서 반가워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난방 효과가 높은 소재를 활용한 낙엽 보온 커튼이라는 게 개발됐다고요? 예. 겨울철 온실 내부열은 60% 이상 피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새어나가기 때문에 농가는 보온력이 높은 단열재를 개발해 주기를 바라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온실 난방비를 줄이고 재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효율성이 높은 단열 소재인 에어로겔을 이용한 낙엽 보온 커튼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낙엽 보온 커튼에서 사용되던 폴리에틸렌 소재와 화학솜을 에어로겔로 바꾼 것인데요. 에어로겔 낙엽 보온 커튼을 사용하면
난방비는 15%가량 줄일 수가 있고 작물 재배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고요. 올해 신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경기 평택과 양평, 철원, 태안, 익산 등 전국 20여 개 지역의 농가에 시범 설치해서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 양평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박혜선 농가 같은 경우는 올해 에어로겔 낙엽 보온 커튼을 설치해 운영을 한 결과 온실내 과습과 결로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물 재배 환경이 개선되고 보온이 잘 돼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크게 덜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에 보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벌써 여름이었나 싶었는데 비가 지난 뒤로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어요. 이번 주 농업 기상도 전망은 어떨까요? 예, 지난주 날씨는 한낮 같은 경우는 벌써 여름과 같은 그런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 반면 아침에 기온이 낮게 내려가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주 날씨도 아침 기온은 7에서 14도 분포로 지난주와 비슷하고 낮 기온은 16에서 25도 분포로 평년보다 기온은 높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28일과 29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좀 내리겠고 해안지방과 산간지방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산불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올해는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농업인들께서는 농사 준비를 평소보다 서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는 오히려 농사 일정을 적기보다 다소 늦춰 서두르지 않는 것이 농작물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한낮의 온도가 높아지면 고온 피해와 병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환기관리와 환경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자, 농가에서 실천할 농작업 정보 차례로 알아보죠. 지역에 따라 이미 조생종 벼 모내기 시작된 곳도 있던데 본격적으로 이제 모내기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죠. 예. 모내기는 지역과 지대별로 이제 모내는 적기가 다르고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과 품종에 맞춰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적기에 모내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파를 할 농가에서는 파종할 벽실을 적당량 확보하시는 일이 중요한데요. 적정한 파종량은 건답 직파의 경우 시발당 4에서 6kg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잎모수는 평방미터당 90에서 150개가 되도록 파종을 하시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자, 기온이 오르니까 이제 밭작물도 눈에 띄게 자라는데 밭작물 재배 농가에서 할 일도 알아볼까요? 예. 콩을 단작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파종 시기가 이렇게 됐는데 기계로 파종할 경우에는 품종별 종자 크기에 맞춰서 롤러에 홈을 조절해 알맞은 양이 뿌려지도록 해주시고 콩을 파종한 후 3일 이내에 작물별로 적용되는 잡초약을 뿌려줘서 콩밭을 매는 노력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구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분이 적당해야 좋지만 비가 자주 올 때는 스패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시는데 특히 논에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스패 예방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겠습니다.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는 마늘이 커지는 시기와 같기 때문에 마늘종은 나오는 즉시 뽑아 주셔야 큰 마늘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요. 마늘종은 가급적 오전 일찍 또는 해질 무렵에 잘 뽑히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낮에는 시설 내 온도가 금방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밤에는 과체류의 경우 12도 이상, 엽체류 같은 경우는 8도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올해 날씨가 좀 더워서 과수 재배 농가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수 농가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예. 올해는 다행히 온도가 꽃이 폈을 때 높았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그 저온 피해는 많이 줄어들어서 농가가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이제 과수 농가는 열매 속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면은 저장 양분의 소모가 많고 과실의 자람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열매 속기는 가급적 적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는 열매자루 부분이 동그란 모양의 열매보다는 약간 타원형 모양의 열매가 큰 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배의 경우에는 배꼽이 없는 과실이 품질이 좋게 자라기 때문에 열매 상태를 보아가면서 솎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종 젓가를 마친 다음에는 봉지 씌우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젓가 직후에는 작은 봉지를 씌워주고 어느 정도 과실이 자란 후에는 큰 봉지로 씌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는 지금 어떤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까? 가축이 번식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축의 발정 상태를 잘 관찰하셔서 적기에 수정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임신한 가축은 운동을 충분히 시켜서 새끼를 잘 낳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새끼를 생산할 어미소에게 농우사료를 이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성장은 빠르나 살이 많이 쪄서 수태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료를 충분히 주면서 부족되는 양분을 농우사료로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가축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전기시설 등 점검을 잘해서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해 봄 날씨 3월에 역대 최고를 기록할 만큼 기온이 높았습니다. 사과, 배 등 전국 과수원에 꽃이 열흘 정도 빨리 피었는데요. 4월 초중순에 갑작스런 꽃샘 추위가 닥쳤었죠. 중부 내륙,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던 냉해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과수농가들의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정부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3월에 최고 기온이 나오고 또 4월엔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이런 상황.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난해에도 봄철 냉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역시 냉해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올봄은 예년보다 빨리 기온이 높아져서 농작물 생육도 앞당겨졌는데요. 과수원 같은 경우는 꽃도 한 열흘 정도 빨리 피었다 그래요. 그러다 돌연 한파주의보가 나올 만큼 기온 변화가 컸습니다. 이번 한파에 밭에 심은 농작물보다 과수원 농가의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달 14일, 15일, 19일 새벽에 경북, 전북,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한파로 전국 농작물 냉해 면적은 20일 기준 4,551헥타르 정도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3,096헥타르, 복숭아가 583헥타르, 자두가 363헥타르, 배가 138헥타르 정도 등이고요. 특작으로는 인삼이 108헥타르, 녹차가 120헥타르가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경북이 3,669헥타르로 가장 피해 면적이 넓고 전북이 356헥타르, 그리고 충북이 240헥타르, 충남이 91헥타르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2일 집계 기준이기 때문에 피해가 뒤늦게까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참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밀조사는 5월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밤에 영하권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기온 때문에 4,500헥타르 정도나 피해가 발생한 건데 농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특히 지난해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올해 역시 피해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한국농정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사과 주산지인 경북 영주시 부성면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농가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영주농협 사과공선의 심성찬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1,300건에서 한 1,400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고요. 부성면보다도 지대가 낮은 지역에선 피해가 더 클 거다 이런 전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지 계통의 사과의 경우는 꽃 나온 상태에서 저온을 맞아서 그 상태로 얼어버린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과수원 상황은 어떨까요? 네, 배농가 역시 피해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에는 뱉고 수정 작업을 마치자마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아직 피해 규모라든가 피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도의 한 배 재배 농민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쪽 지역의 배 주산지와 냉해 양상이 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주나 임실 같은 남쪽 지역은 이미 수정 작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온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요. 경기도 안성은 수정 작업 직후에 발생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네.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는 지난 7일에서 늦게는 12일까지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입은 냉해는 암술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배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품질이 좋은 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번 냉해가 가을 수확기에 더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또 다른 곳들, 또 다른 과수에는 어떤 냉해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해 심각한 냉해가 발생했던 전남 영암의 대봉감 주산지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대봉감 생산지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꽃샘추위에도 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대봉감 농가의 한 50%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워낙 피해가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금정면에는 대봉감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책위원회의 정철 집행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금정면에서는 50% 정도 냉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해가 더 커서 70% 혹은 80%까지 피해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암군의 이 대봉감 주산지 역시 올해 봄 기온이 예년보다 높다 보니까 나무마다 새순이 거의 나온 상태였다고 해요. 새순은 워낙 부드럽고 연약하다 보니까 영하 2도, 영하 3도 정도 되는 저온에 얼었다가 또 낮에는 내리쬐는 햇빛에 대개 이 새순들이 녹아버리면서 앞으로 열매가 맺고 자라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해외 농업 소식도 전해 듣고 있는데 프랑스 포도 농장들도 20도 기온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하루 영하가 돼서 올해 네. 농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우리 농가들 피해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 접수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야지 그리고 추가적인 냉해 상황이 없어야지 피해 대책도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요. 정부의 피해 조사와 지원 일정대로라면 5월까지는 정밀 조사를 하고 또 6월 초에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6월에 재해 복구비도 지원될 예정이고요. 지원에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정밀조사 결과 시군 구별로 피해 면적이 50헥타르를 넘으면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에는 50헥타르 미만이라도 정부의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기준보다 면적이 작으면 지자체가 자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농가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농가가 입은 피해보다 지원은 극히 작다는 점입니다. 이번 냉해 역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농약을 뿌릴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대파대, 다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되고요. 피해율이 한 50% 이상 되는 농가는 4인 가족 기준 113만 원의 생계비, 그리고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해를 입은 농가 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든 농가에는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는데요. 사과, 배, 단감, 떨풍감 이렇게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인 8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작물은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차나무는 5월, 복숭아나무는 11월 이후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 보험금 보상의 경우는 이 피해 대상이 현재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한번 냉해를 입으면 그 피해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년 영향을 준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이미 올해 이른 봄부터 지난해 냉해를 입은 과수농가에서 새순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꽃눈이 봄처럼 맺히지 않는다는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에 기온이 또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과수농가들의 속도 시꺼멓게 타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도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가 참 어려운데 예.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예, 올해 농사 시작부터 지난해처럼 봄 동해가 재현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지난해 상을 잠깐 되짚어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봄 동상해가 심각했고요. 7월하고 8월에 긴 장마로 50여일 이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의 태풍이 농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내다 팔 농산물이 없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 또 소비지는 소비지대로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과와 배 가격이 사과는 평년보다 92%, 그리고 배는 평년보다 25%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노동력이라든가 농자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담도 추가됐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대응 기술이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현안 조사 결과 좀 드러났습니다. 이 농경위원회 현안 분석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농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대응 기술이 있지만 농사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투자를 대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더 솔직한 답변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성과가 크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상기후를 대응할 기술력이라든가 관련 정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걸 소개해줘서 이상기후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예. 정책이 현장 상황보다 조금 빨리 나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런 재해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현재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보험이란 이름으로 탄생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 운용사의 수익 악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입은 농작물 피해에 충분하고 또 제대로 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매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만으로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농민 탓도 아니고요. 개개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피해라는 점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농민단체 측의 주장은 현행과 같은 농업재해 대책이 아니라 농업재해 보상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일시적인 생계고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농사를 계속 짓기에 자연재해 타개력이 너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하는 따뜻한 인정이 절실합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강건하게 버텨온 것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이한이 지은 몽구라는 책에 보면 훌륭한 어머니들의 인생 기록 고연려전이 실려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실려 있는데요. 초나라 자발이란 장군이 있었답니다. 능력과 재능을 겸비한 자발 장군은 승승장구하며 전과를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자발 장군은 교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장군이었죠.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음식이 없어 굶고 있는데 자신만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승리한 장군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발의 어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호의호식한 자식은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월나라 구천이 병사들과 동고동락한 이야기를 교만한 자기 자식에게 들려주었답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어려운 전쟁터에서 술 한 동이를 얻었을 때 혼자 마시지 않고 상류에서 그 술을 던져 하류에서 병사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물에 탄 술이라 비록 술맛은 나지 않았지만 장군이 자신이 혼자 마실 수 있는 술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하는 따뜻함에 장병들이 감동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 후 일심동체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 장군이 되어 병사들은 굶긴 채 혼자만 호의호식하였으니 도저히 자식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천이 막걸리 한 동이를 혼자 마시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강물에 던졌다는 이야기에서 던질 투자, 막걸리 료자, 구천 투료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천 투료, 월나라 왕 구천이 자신이 혼자 마실 수 있었던 막걸리를 강물에 던져 병사들과 함께하였다는 따뜻한 장군의 인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고 있지 않은 요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회가 아픔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천투료, 월나라 왕 구천이 자신이 혼자 마실 수 있는 술을 강물에 던져 병사들과 함께하였다는 고사 속에서 오늘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3도로 시작했고 낮에는 21도까지 오릅니다. 대구는 21도, 광주 23도,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영시 기준 확진자가 785명, 그리고 어제 영시 기준 확진자는 644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600명대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 때문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도 659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38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곳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 모임도 금지를 하고 불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지만 유행 규모가 커지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하죠? 네, 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또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토요일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이 관계부처가 백신도 ETF를 구성한 후 첫 성과다라고 밝혔는데 이로써 화이자 백신 물량은 3,300만 명분으로 이 계약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확보한 다른 제약사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안에 계획된 백신은 모두 9,900만여 명분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3,600만 명분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9월까지 협의된 물량만 모두 5천만 명분이라면서 18세 이상 인구 4,400만 명 접종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이 계약한 대로 또 제때 약속한 물량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정부는 계약된 물량은 올해 안에 다 도입된다라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들이 당을 막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분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국가가 강제로 지침을 마련해서 준수를 강요한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를 하면서 이 논의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또 국민의힘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을 명시한 이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23조를 인용하면서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다라고 강조했고요. 이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의 최영재 의원도 이 소급 적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외면한다면 국회에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말에 화재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죠. 네, 지난 토요일 오전 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는 주말에도 작업자 60여 명이 출근해서 작업 중이었는데요. 이 불이 나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바로 대피했고 이 소방관들이 16명을 구조했지만 64살 김모 씨가 이 불길을 피하려다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1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이 크고 작은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이 불이 시작된 곳은 건물 2층이었는데요.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 때문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공사 자재 등이 쌓여 있고 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끝나지 않아서 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결국 300명이 넘는 인원 그리고 소방차 등 장비 80여 대가 동원된 끝에 이 2시간 만인 토요일 오후 1시 반쯤에서야 불이 완전히 진압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건조한 대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에 산불도 많이 발생했었죠.
네, 어제 하루에만 8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이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불이 나서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이 충남 홍성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서 3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벌초 작업 중이던 예초기가 과열돼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포천과 충북 충주, 전북 완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열흘 가까이 바짝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특히 이 등산객들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늘고 있다라면서 산에서는 취사나 흡연, 소각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토요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서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이 출국 금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이를 알고도 출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상 이광철 비서관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거짓 서류를 만든 뒤 그 이광철 비서관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은 이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재수사를 시작하자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사람이 있었군요. 네, 어제 새벽 서울 홍대 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을 향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홍대 입구역 앞을 지나가던 시민 3명을 향해서 스프레이를 발사했습니다. 이 처음 공격을 받은 남성 그리고 이후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공격받은 여성은 떨어졌고요. 이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남성을 제압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귀가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이 중재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이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폭정을 저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주변국들이 중재에 나서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이 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훌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도 참석을 했는데 미얀마 군부와 이 동남아 정상들이 즉각적인 폭력 중단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 아세안의 중재로 이 군정과 반 쿠데타 진영의 대화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되풀이된 유엔 안보리 성명보다 훨씬 구체적인 데다가 또 미얀마 주변국들이 직접 해법을 찾았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 고문 등 3,000명이나 되는 이 정치범 석방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반 쿠데타 진영인 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시민 700여 명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 이 많은 시민들은 이번 합의안이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분정의 시간 끌기라고 또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 회담이 열리는 토요일에도 헬기를 동원해서 소수민족 주거지를 공습을 했고 이 만달레이에서는 한 청년이 군경에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의 중재가 먹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시간 정도 뒤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고요? 네, 이 작년 기생충의 오스카 작품상 수상에 이어서 올해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이 소식이 전해질지 그야말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하던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리는데요. 이 만약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거머쥔다면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이 미국 나아가서 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는 배우가 됩니다.
가능성은 높은데요. 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일제히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탈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 등 유수의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휩들었기 때문인데요. 한편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할리우드 돌비극장이 아닌 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이 언론사 내부 취재도 제한이 되고 관객도 없고 사회자, 후보자 그리고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 미나리도 6개 부문 후보에 올렸는데 이에 따라 주연인 한예리 씨도 아카데미로 갔고요. 또 지난해 오스카의 주인공 이 봉준호 감독도 시상자로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율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노후